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어제 나스닥이 장 전과 초반에 하락하는가 싶더니 결국 상승하며 좋게 마무리됐습니다. 4일 연속 상승한 것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쉬어갈 듯한데 시장을 분석해보면서 나스닥이 쉬어갈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종목들에 대한 주요 자료나 뉴스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의 시장을 간단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중국 성장 둔화 우려에도 기업 실적 기대감이 유지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오른 반면 다우 지수는 3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9월 24일 이후 처음으로 15,000을 다시 돌파하며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0.84%, S&P는 0.34% 상승했으나 다우는 0.1% 하락했습니다. 어제 시장이 조금 하락했던 이유는 중국의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공급망 차질과 그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4.9%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5.1%를 밑돌았습니다. 이날 수치는 지난해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9월 중국의 산업 생산도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한 데 그쳐 시장 예상치인 3.8%에도 못 미쳤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1.61% 위로 올라서며 증시에 부담을 줬으나 장후반 들어 1.57%까지 떨어지며 기술주 반등에 일조했습니다. 유가는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원유 가격이 배럴당 82.44달러대로 올랐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겨울을 앞두고 석유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급 불균형에 따른 유가 상승세가 유지됐습니다. 중국 쪽에서 많은 악재들이 아직 해소되고 있지 않은데 헝다그룹 파산이 유력해 보입니다. 파산한다 해도 어느 정도 시장은 이 악재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고 리만 때와 달리 레버리지를 끌어당겨 투자한 것이 거의 없으므로 주가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듯합니다.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의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중국이 타격받으면 세계 경제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악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락장은 거의 전고점을 회복해 가고 있으며 전고점 대비 2.5%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락장 평균 회복 기간인 65일 안에 전고점을 회복할지 잘 봐야 할 듯합니다. 어제의 시장을 산업별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주로 빅테크와 반도체 위주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듯하며 페이스북도 여러 악재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강력한 매출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과 최근 주가 급락에 따른 매수세가 붙은 듯합니다. 어제 업로드한 빅테크 분석 영상을 올릴 때만 해도 1% 정도 상승하고 있었는데 3% 이상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네요. 그러면 특정 종목들에 대한 주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은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진로우가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진로우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오픈도어는 어제 2% 이상 상승하고 최근에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의 차트를 보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텔과 AMD 차트를 보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왜 진로우가 하락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진로우 사업 분야 중에 큰 매출을 차지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홈 플리핑으로 낡은 집을 구매해 리모델링해서 시세 차익을 보며 되파는 사업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위한 주택 매입을 일시 중지했으며 기존에 있는 부동산들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로우의 큰 매출을 담당하는 홈 플리핑을 중지한 이유는 미국 주택시장에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노동자가 부족하고 리모델링 해야 하는 원자재 공급 부족으로 몇 달 동안 손해를 보다가 일시 중지했다고 합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진로우의 판단이 경쟁자인 오픈도어에게 점유율을 뺏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제가 오픈도어와 진로우를 비교 분석한 영상이 있는데 아직 미국 내에서 온라인 부동산을 사용하는 비율이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 성장성이 엄청 큰 분야인데 벌써부터 주 사업 분야가 주춤하는 것은 조금 안 좋아 보입니다. 이 두 회사에 대한 분석 영상을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리오프닝의 수혜주의자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디즈니가 어제 혼자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제 중단기 포트폴리오 공개 영상을 보시면 제가 상당히 많은 물량을 들고 있는데요. 정말로 심한 악재인지 아니면 춤의 찬스인지 봐보겠습니다.
바클레이즈의 분석가 칸나 벵가테슈와르가는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이라며 투자 의견을 오버웨이트에서 이퀄웨이트로 낮추고 타겟 주가도 $210에서 $175로 낮췄습니다. 이퀄웨이트는 현재 주가가 적당하다는 뜻입니다. 이 분석가는 디즈니 플러스가 넷플릭스를 상대하려면 최소한 현재 성장 속도의 2배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아래 보시면 타겟 주가와 투자 의견이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디즈니를 분석한 영상에서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물론 디즈니는 직접적으로 디즈니 플러스의 매출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추정치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디즈니 플러스의 매출은 디즈니 전체 매출에서 약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다른 OTT 서비스까지 합쳐 디즈니 전체 매출에서 25%를 차지합니다. 물론 이 OTT 사업이 성장성이 좋고 마진도 좋은 사업 분야이긴 하지만 디즈니의 주 사업 분야는 디즈니랜드나 디즈니 관련 상품 판매로 인한 리오프닝 관련 분야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2020년과 2021년 대비 디즈니 플러스 매출 성장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크게 성장했으니 단순히 구독자 증감률이 둔화된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매수 찬스인 듯합니다. 디즈니가 오랫동안 횡보하고 재미가 없는데 타겟 주가까지 하향되니 투자자들이 많이 매도한 듯합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OTT 사업에도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10월에는 일본, 11월에는 한국, 홍콩, 동유럽, 중동 등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내년에는 아프리카까지 진출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독자 수가 늘어날 기회가 많다는 뜻이죠. 그리고 OTT 서비스에 올인하고 있는 넷플릭스 또한 구독자 증가율이 둔화됐지만 주가는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악재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도 소파이가 급등을 하며 드디어 다시 $20를 넘었습니다. $14 가까이 떨어진 게 고작 몇 달 전인데 어느샌가 엄청나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좋은 소식이 있길래 7.5%씩이나 상승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파이가 금융서비스 확장을 위해 파가야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파가야는 업스타트의 경쟁자로서 인공지능 기술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금융기술 회사입니다. 이 파가야는 여기 보이는 스펙 주식인 EJFA와 스펙 합병 발표를 했습니다. 소파이는 파가야의 기술과 인프라를 사용하여 더 많은 금융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파이는 계속해서 여러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발전해 나가려는 모습을 주주들에게 잘 보여주는 듯합니다. 소파이의 내년 10월 예상 주가는 $24.58로 지금보다 18%가량 상승 가능합니다. 6명 중 5명이 매수 의견을 보여줄 정도로 애널리스트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주식이기도 합니다. 얼른 정식 은행 승인이 발표되고 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도비 관련 소식입니다. 어도비는 제가 이번 조정장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한 종목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빨간 네모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해 평단이 $580쯤 됩니다. 주가는 현재 빠르게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럼 어도비에 대한 뉴스를 봐보겠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 어도비가 강력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높은 ROE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ROE라는 것은 자기자본 이익률을 뜻하며 투자한 자기자본 대비 얼만큼의 이익을 냈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기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참고로 자기자본은 총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ROE가 10%면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1,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 지표가 높을수록 회사가 높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이 뉴스에서 어도비의 ROE를 계산한 결과 41%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으며 이건 어도비가 $1를 투자할 경우 0.41달러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어도비는 동일 산업 평균 ROE 12%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41%의 ROE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자료를 보시면 최근 5년간 순이익이 동일 산업과 전체 시장과 비교해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순이익만 봐도 동일 산업과 시장보다 훨씬 더 높은 순이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장에 어도비를 매수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시장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하락했던 거지 어도비의 실적과 성장성은 둔화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어도비가 계속 상승을 하여 주가가 쉬어가는 타이밍이었다고 생각했으며
계속해서 독보적인 소프트웨어를 통해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어도비를 들고 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좋은 실적이 예상돼서 상승하는 주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며칠 전 제 분석 영상에도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 쇼패팅을 청산했다는 뉴스를 분석해드렸습니다. 올해 3분기에는 역대급 인도량을 보여줬으며 실적과 비트코인 상승까지 더불어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고점까지는 단 3%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보통 이런 주식들은 실적 발표가 잘 나와도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씩 정리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주가가 이미 실적을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테슬라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후에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줄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 다음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오늘 장후에 실적 발표가 있으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오징어 게임의 엄청난 흥행으로 주가가 전고점을 계속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으로 인한 매출 상승은 이번 분기가 아닌 다음 분기에 반영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미 선반영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실적 시즌이 돌아서며 유망한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은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3분기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역대급 공급망 이슈와 코로나 델타 변이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들지만 그러한 위기를 잘 대처하고 좋은 매출을 보여준다는 것은 회사가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